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된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1심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시죠.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라도 줬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녹취가 있고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공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미 형이 정해져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한테 협조해라. 협조해라. 협조를 해야 할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민원연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자, 1심에서는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을 했지만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최강욱 의원에게.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은 2심에서는 권선진 기자,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분명히 이제 허위 사실 비방을 하는데 비방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정말 음해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무죄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기자들도 굉장히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다. 허위 사실이면 사실 확인은 했어야 되죠. 근데 1심에서는 그렇게 정보통신망법에 무죄를 받았는데 네. 이동재 기자가 이제 전 기자가 항소를 했죠. 2심에서는 뭘 보냐 하면은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1심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분들의 이야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것까지 이제 재판부가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재판에서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의 판례 같은 걸 보면은 헌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다는 게 지금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1심 무죄가 아니라 2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뭐라고 좀 뭐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사실은 맥락을 잘 몰라요.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 몇 가지 알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사실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내용들까지 제가 뭐 하나하나 이제 팩트 체크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좀 알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동재 기자에 관련된 녹취록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충분히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을 거고요. 또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의심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게 최강욱 의원의 입장이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죠. 네. 판결을 뒤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의 기사가 나와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가 2심 재판부를 향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압박이다. 초법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최강욱 의원이 두렵다라고 이동재 전 기자가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얘기는 최강욱 의원은 이미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선고를 2심까지 받았고 대법원 이제 마지막 최종심만 남겨둔 상태고 지금 이 또한 지금 본인과 관련된 것도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신상 발언하는데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런 설전도 벌어졌었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왜냐하면
그 유명한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된 정의는 불이다. 정의는 이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시정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등장하신 이래로 정말 그 모든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죠. 조국 늘어나고 재판 있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도대체 몇 년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광욱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그냥 의원 끝날 때까지 다 하실 것 같아요. 내년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돼 갖고 그럼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내려주고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의원 다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최광욱 의원은 본인이 피의자인데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으셨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법사위에 앉아서 그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자를 놓고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왜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을 계속 놔두시는지 알 수가 없고 일부러 놔두시는 건지 그래서 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연 재판의 시간이 너무 늘어난다라는 지적 지금 방금 해주셨는데 어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목소리에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들어보시죠. 조국 재판에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 지하철이 늦는 거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재판 지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나 증인의 숫자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재판 1심에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길죠. 이게 법에 정한 절차에 어긋나고 훈시 규정을 무너서 3배씩 어긴 거 아닙니까? 박성준님 어떻습니까? 최강욱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하고 있고 지금 저런 지적도 나오고. 아니 이제 그런 지적을 뭐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그러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권한을 유지를 해서 뭔가 자기에게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언론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최강욱 의원은 그냥 의정 활동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의정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 그건 정말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최광욱 의원이 국회의원은 법사위원회 자격으로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을 앞에 놓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가해자고 이분은 피해자라는 지금 그 재판에서는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피의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호통을 치고 질문을 하고 이게 도대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니까 놔둬야 된다? 재판장은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장은 자기 친인척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을 하게 되면 제척을 합니다. 저를 빼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에 객관적인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런 제척 사유까지 있는데 의원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자에 대해서 자기가 위에서 묻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전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하면 예를 들어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도 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의 당사자인데 장관을 유지하면 되느냐? 그럼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장관과 의원이 어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장관 입장에서 그걸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기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위험이가 피해를 낮죠.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는 기자를 할 수 없고 한동훈 장관은 장관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든지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한 추궁하기 것처럼 어렵네요. 한동훈 장관 이 사건에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가해자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죠. 아니, 일방적인 주장.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정 활동에 있어서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정 활동에 무슨 저해 요소가 되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법적인 걸 떠나서 사실은 정치인이 가장 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했는 것이 다 들통나고 이미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저기 법사위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언 유착. 그게 이제 채널A 사건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혐의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여전히 그러나 법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팩트는 이거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조 전 장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잇따라 이제 반성 모드에 돌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진정성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여주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권세진 기자님,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취소 처분에 대해서 항소했었는데 이것 또한 취하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고려대와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을 또 취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이제 법원에서는 그냥 맞다, 그게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죠. 근데 거기다 이제 또 항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 약간의 뭐 여론몰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7월 들어서 이분이 이걸 다 취하를 했습니다. 두 학교에 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딸에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아들도 이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석사학위, 여기서도 이제 허위 서류가 네. 들어간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것을 또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아들 딸이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유독 이런 이제 항소까지 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심이 한 3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분들은 굉장히 떳떳하다. 그럼 뭐 누가 손해 본 사람 있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부 활동하는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 한번 보죠. 제가 지금 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려고 이제 박스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 3박스부터 기부가 가능한데 지금 2박스를 모았어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때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옷이 깨끗하고 이제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됩니다.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맞게 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는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자, 저런 영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과, 진정성 없는 사과이고, 그리고 뭔가를 의도한 모습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위법적 행동을 한 건 결국은 당사자인 조민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민 씨에 대한 이 기소가 되는 절차에 맞춰서 실제로 본인들이 소를 취하면서 나름의 명분들을 쌓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건 정경심 교수건 조민 씨건 국민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나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 씨 등이 정말 국민께 최소한의 면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금 의원님 목소리 짧게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민 씨 나가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부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좋은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 자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유튜브에 방송까지 하면서 내보낼 걸 만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드는 건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은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입시에 부정에 본인도 동의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성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무산 의전원 입학 자체를 한 명이 못 들어간 겁니다. 본인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사실은 제대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 사실은 저희 누구나 일반인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갖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